네,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정리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연결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우리 제도나 이론의 경직성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제도와 부처의 분립부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현재 우리 사회보장제도 어떻게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인가까지 말씀드리면 강의 전체가 끝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이제 사회보장제도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제도의 두 번째 이제 구조적 문제점은 제도와 부처의 분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뭐 지금 우리 5대 사회보험 보면은 크게 보면은 보건복지부, 노동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요즘 그리고 이제 기관들도 뭐 연금공단, 뭐 건강보험공단, 뭐 그다음 근로복지공단 이렇게 해서 하위 집행 단위도 그렇고 일단 공공부여제도는 이제 물론 이제 보건복지부 중심을 하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어떻게 보면은 기재부가 4조 5천억 5조를 써가면서 근로장려세제라는 그 제도를 갖다가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생계급여가 4, 5조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그런 지금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정책 관련해서도 뭐 노동부, 교육부, 뭐 국토부, 주거복지는 국토부, 뭐 이런 그 역할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지부 내에서도 좀 복잡다능하죠. 또 가족 문제는 여성부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거기다 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런 것들도 복지부와 가족부가 부분적으로 역할이 다르고 역할이 좀 애매하고 어떻든 뭐 전국적으로 두고 보면은 이 시군구 역할 그다음에 중앙정부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뭔가가 각자는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그리고 보면 경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부서가 하는 일을 다른 부서가 하겠다 하면 또 싫어요. 뭐 그런 사항들이 지금 현재 제도와 부처의 분립이라는 행태. 특히 뭐 연금 제도만 하더라도 이런 이제 국민연금 외에 또 3대 예를 들면 특수지원연금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연금은 인사혁신처, 그 다음에 어, 군인연금은 국방부, 그 다음에 사립학교직원연금은 또 교육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특히 뭐 지방 간섭하면 더 합니다. 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에 가보면 건강보험공단 지소도 있고 지사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어, 근로복지공단 지사도 있고 그죠? 그 사실은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각자 따로따로 지금 분립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그것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고용은 그 고용과 관련해서는 또 고용센터라고 해서 고용복지센터가 또 따로 있죠. 노동청 따로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기관은 사회복지관대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냥 전에 사회복지관 뭐 이래가 역할도 다르죠. 또 시설 각종의 또 노인 장기요양과 관련된 또 케어센터, 그 다음에 보육시설 뭔가가 복잡해요. 효율성 측면에서 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돈이 없으면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더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장과 재원의 조달 불균형이다. 결국은 돈을 부담해야 될 근로자 수는 감소되고 근로계층은 감소되고 연금이나 각종의 급여를 받는 노인계층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쓸 돈은 많아지는데 부담할 재원을 조달하기는 힘들어지는 결국 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이 생년월일별로 자기가 어떤 소비와 생산의 배분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 어떻든 전반적으로 이제 총량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되니까 이 지금 이게 많이 쓰고 많이 소비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인구가 감소되니까 덜 소비하고 덜 생산하는데,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것에 비해서 소비하는 것들이 갈수록 그 비중이 어떻게 보면은 이 미래 갈수록 더 부담이 더 커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구 구성의 변화가 굉장히 큰 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이제 세대 간 불균형의 대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 문제는 사실은 건강보험도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가 앞으로 예를 들면 지금 저출산 1.05 이게 지금 현재 지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든 출산율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면은 이 보십시오. 보험료가 지금 9%잖아요. 지금 9%인데 지금 앞으로 33%, 적립기금이 고갈되고 나면은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야 되는가 하면은 30%대로 올라야 돼요. 보험료 9%, 보험료율이 9%에서 30% 이상으로 높아야 돼요. 몇 배 오릅니까? 3배로 올라야 돼요. 그 당시 세대가 어떻게 부담이 가능합니까? 또 국민연금 보험료는 30%인데 건강보험료 또 한 24, 5%로 올려야 돼요.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6%로 올려야 돼요. 그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만 합하면 보험료가 3대 사회보험의 보험료율만 해도 60%가 됩니다. 소득의 60%를 보험료로 내야 그 당시 어르신들을 갖다가 부양이 가능합니다. 지속 가능합니까? 아무 대책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적립기금이 이제 2057년에 고갈된다고 돼 있잖아요.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 받게 하려면 그 당시에 근로세대가 보험료를 30% 이상 더 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연금 깎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바로 지금 20대가 60년 되면 어땠습니까? 연금 한참 받을 때죠. 여러분이 대충 이제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990년대 말 정도 태어난 분들이, 그러니까 2065년 되면은 딱 노인된 상태죠. 그런데 연금기금이 고갈됐어요. 응? 그럼 보험료율이 확 높아져야 되죠. 30% 수준으로. 그럼 그 당시 세대가 30% 보험료 내겠습니까? 내도록 억지로 강요할 수 있어요? 어떻게 혹자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국가 세금으로 내면 된다. 세금 지원은 세금은 누가 부담합니까? 맨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아요. 그 당시 근로세대가 부담하잖아요. 어차피 힘들기는 마찬가지죠. 보험료를 걷거나 국민연금을 걷거나.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답을 안 가지고 있다니.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이 행복지수, 갈등지수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뭐 해피니스 리포트입니다. 우리 그 유엔에서 계산하는 건데, 이 해피니스 리포트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지금 우리나라 61등이에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일본이 62등이에요. 우리가 일본보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유한이긴 한데,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의 전 세계 전체를 다 합해서 60등이라는 것은 자랑스럽지 않죠. 60등. 우리나라가 1인당 GDP 순서는 한 30등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0등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돼야죠. 그런데 60등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경제사회 모델을 그대로, 우리가 경제개발 모델을 그냥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문제는 지금 61등이 미래의 그
우리 한국의 모습이 현재 일본의 모습이잖아요. 일본의 한 60이 된 거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거 행복지수 높아질 것 같지 않다 하는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지 않다.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인당 GDP나 건강수명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부패, 관용, 사회적 지원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연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낮다. 특히 이제 노인 자살률, 아까 노인 빈곤율도 높았지만 노인 자살률이 거의 1등입니다. 학계 출산율 거의 1등이죠. 최장 근로시간 이것도 문제고 뭐 어떻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우리가 행복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행복지수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행복지수가 높아질 것 같지 않다. 근데 여러분 행복은 뭡니까? 행복은 뭡니까? 상대적이죠. 그리고 행복은 뭡니까? 자기 욕구에 대해서 얼마나 충족했냐죠. 예를 들어 인당 GDP가 3만 불이면은 지금 물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거의 누릴 거 거의 다 누린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 보통 국민들이 누리는 물질적 수준은 아마 500년 전에 세종대왕께서 누리는 그나마 그때 세종 그 조선시대 중에서도 잘 살던 시대잖아요. 대왕보다도 우리가 더 보통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적 만족을 누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경복궁 가보세요. 불을 언가히 떼봐야 외풍 그거 없어지겠어요? 그 세종대왕이 뭐 바나나를 묻습니까? 파인애플을 묻어요. 뭡니까? 우리 온갖 고기 다 먹잖아요. 맛있게 먹죠. 온갖 과자. 여름에 시원한 아이스크림 먹고. 그죠? 세종대왕이 그 아이스크림 제대로 먹겠습니까? 저기 물은 석빙고에 얼음 담가놨다가, 갖다 놨다가 한두 개 뭐, 얼음까지 좀 먹었을 수 있지만, 그거 아이스크림하고 같습니까? 다르죠. 그런 점에서 물질적 만족 수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만족도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를 들면 미얀마는 인당 GDP가 15,500불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20분의 1입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세계 1등에서 5등 사이에 들어갑니다. 뭡니까? 단순히 1인당 GDP 경제적 만족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정신적이고 상대적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 바뀌어야 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성장률은 떨어지만 성장액 자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보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물질적 만족도 수준이 훨씬 더 높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성장률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떨어진 거하고 성장률이 마이너스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성장액 자체는 계속 커진 거죠. 예를 들어 나라가 엄청나게 커져 있기 때문에 같은 3% 성장해도 커지는 크기가 큰 거죠. 반면에 예를 들면 80년대는 12% 성장해봐야 경제 규모가 요만밖에 안 되니까 늘어나는 액 자체는 크지 않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성장률이 3%라도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게 또 다릅니다. 지금 뭐 올해는 마이너스, 그건 잠시 지나가는 것으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든 그리고 이제 여기 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1인당 GDP는 전반적으로 1인당 GDP는 행복도하고 굉장히 관계 있지만 일정한 수준이 되면은 GDP가 는다 하더라도 행복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3만 불이라는 것은 이제는 물질적 인당 GDP로만 로는 늘지 않고 우리가 심리적, 정신적, 어떻게 보면 철학적 뭐 이런 측면에서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는데 그를 높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행복을 못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지금 배고파서 행복 못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 지금 뭐가 왜 행복이 못 느낍니까? 배가 아파서 못 느끼는 거예요. 배가 아파서. 이웃이 잘 살면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배 아프다. 그래서 아프다. 예를 들면 다 자기 자신 중심으로 미래를 보면은 우리가 사실 항상 여러분 배웠잖아요. 도덕 시간에도 항상 우리 여러분 그동안 배운 게 뭡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아를 실현하는 데 목적을 두면 남이 어떻게 하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꾸 상대적으로 배워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1등 빼놓고는 다 불행하다. 심지어 2등도 불행하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 이 공동체 의식이 미성숙됐다는 이야기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불균형 구조 보면은 이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나라들 보세요. 뭔가 이렇게 행복을 하는 구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이렇게 구조가 뭐에 반듯하잖아요. 대한민국은 OECD 평균 수준에 비하면 뭡니까? 이게 평균이거든요. 이게 딱 오각형이. 그런데 이 삐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정이나 경제나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국민이 느끼는 만족도 이런 것들, 그 충족도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선진국이라는 게 뭐냐? 물론 이제 호주, 영국은 프랑스, 스웨덴보다는 복지 덜한 나라죠. 이런 나라도 거의 균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균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바꾸려면 바꿀 수 있는 거다. 지금 행복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왜? 1인당 GDP는 이미 3만 불에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적, 물질적인 부분에서 넘어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 우리가 성숙이 이루어지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 데니스 게이버라는 사람은 이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벨 이제 화학상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성숙사회라는 책을 갖다가 1970년대에 냈습니다. 근데 이때 1970년이라는 게 선진국이 딱 우리나라 같은 상태예요. 경제가 막 성장되는데 분배는 안 되고 분배는 덜 되고 사회적 불만이 높아지고 막 그런 사회에서 우리한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구 사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물질 만능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양적인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제 성장이나 그에 의존하는 대량 소비 사회 대신에 높은 수준의 물질 문명과 공존하면서도 정신적 풍요와 생활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시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 이걸 1970년대에 주장한 겁니다. 이런 사회가 지금 서구에 실현되고 있는 거죠. 서구나 북구가 이런 사회를 행가하잖아요. 인당 GDP는 이제 우리 서구하고 우리하고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사실은 차이 나도 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 특히 이제 PPP라고 해서 물가 지수를 감안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 아니고 한 4만 5천 불 됩니다. 그런 수준으로 보면은 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이 과제들을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지적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을 30년, 40년, 50년 전에 게이브가 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 그죠? 단순한 복지 정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경제사회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제시하는 것은 주로 복지제도 부분 중심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경제사회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고도 성장 과정에서 개천에서 욕 나오는 사회는 끝났다. 그래서 상위 20%가 80%를 점하는 2대8
법칙을 보완하는 전방위적으로 만인에 대한 만인이 투쟁하는 정글 국가에서는 선진화가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쟁적 성과주의와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경쟁 지향 계층은 사실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어요. 상위 20-30%는 경쟁해야 됩니다. 국가 발전을 선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아 성취 그리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는 그런 중심 계층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하위 계층은 자기 스스로 살기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요 위의 계층들이 도와주는 이런 식의 그 구조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뭐 이 만화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미꾸라지가 미꾸라지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낸다.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이 아니라 용이 돼야 행복한 게 아니라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대로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그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각자가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로 바꿔 나가야 된다. 지금 바꿀 때다. 서구가 바로 그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불확실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2차적 보장, 기회의 균등과 기회와 희생의 상황 공정한 1차적 배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양한 갈등 해결과 함께 발산한 에이즈를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개천의 미꾸라지도 행복한 세상 요 한자가 우리 추어탕 할 때 추자입니다. 미꾸라지 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도 다들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열심히 해가 더 잘 살려면 잘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경쟁이 되면서도 각자가 그냥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이런 체계로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포용적 성장,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고 있는 거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적 성장은 굉장히 좋은 성장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장한 건 아닙니다. 지금 뭐 OECD 국가 대부분의 나라가 이 포용적 성장 전략을 다 지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총수요 강화, 뭐 이거 뭐 경쟁 환경을 조성한 균등 기회 보장, 사회 집중도 완화와 지대 추경의 건절, 계층 이동성 제거와 사회 안전망 강화.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플러스가 또 해야 될 게 뭐예요? 경제가 잘 돼야 되죠. 근데 이 대한민국의 지금 문재인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뭡니까? 이런 포용적 성장의 핵심은 포용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성장을 하려면 자유시장 경제와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포용만 하고 성장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지할래도 복지할 수 있는 여력이 소진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보장 측면만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면 사회보장 제도가 기본적으로 저비용, 고효율, 많은 사람들한테 사각지대 없이 충분히 보장을 하면서도 비용을 가능한 적게 들어야 우리가 고령화 사회,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 발전과 복지 향상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사회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공동체적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면서도 질병, 장애, 노령, 재해,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장이 되는 이런 나라, 이걸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체계와 생애 중위별 우리 고용, 복지, 보건이 통합되면서 고용 창출 성장과 기업 복지 추구를 하면서
관리 및 제도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면서 가계, 기업, 사회, 국가가 공존하는 뭐 이런 시스템으로 사회복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안전망 체계화를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자꾸 선별적 제한적 복지하고 보편적 복지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보험제도 자체가 이미 보편적 복지예요. 저소득층만 국민연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건강보험 모든 국민이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선별적 제한적 복지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생애 그렇다고 우리가 비용이 막 드는 보편적 복지를 할 수는 또 없죠. 그래서 생애 맞춤형 종합적 복지 체계를 갖추고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사회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보험료 내어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 다 보장이 되는 그런 국민보험 체계를 갖다가 구축해야 된다. 보험료 내야 보장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소득이 있으면 부담하고 소득이 없으면 부담을 못하는 거죠. 할래도 못하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걸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단일 제도가 아니라 이게 이 수요자 입장에 맞춰서 다층적으로 이 보장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체계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고용, 보건, 복지 서비스가 통합돼야 된다. 복지부 따로 놀고 고용노동부 따로 놀고 기재부는 기재부대로 따로 놀고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따로 놀고 행자부는 행자부대로 따로 놀고 이래야 안 된다. 뭔가 이 고용, 복권, 복지가 서비스가 통합되는 그리고 이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교육과 훈련 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상당 부분 헛쓰고 있어요. 고용도 너무 우리가 사실은 고용도 우리가 보호해야 되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자리 꿰차고 있는 사람은 마냥 즐겁고 일자리 새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은 들어가기 힘들고 어려운 계층들은 좋은 일자리 찾기 힘들고 지금 노동조합이 있는데 이 노동조합이 결국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기업, 공기업 노동조합만 세고 중소기업 노동조합은 약하고 그러니까 튼튼한 데는 임금 많이 주는 데는 더욱 튼튼하게 보장하고 임금 작게 준 중소기업은 노동조합도 없고 이런 시스템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 보건 우리 지금 이제 이 보건 시스템이 지금 뭐 K 방역 해가지고 우리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K 방역의 핵심 주체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 각각입니다.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추수감사절 때 미국 사람들 막 그냥 마구 그냥 마스크도 제대로 안 쓰고 막 기동 다니고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어제 뭐 하루 사망자 수가 2,000명씩 이렇게 막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뭐 코로나 환자가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급증해서 좀 걱정은 하지만 그래도 500명 발생자가 500명밖에 안 되잖아요. 500명이 사망자는 극소수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다 마스크를 잘 쓰고 잘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보건 시스템 자체는 사실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자기들이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지금 보건 시스템이 이렇게 지금 이런 방역 부분에 잘 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10여 년 전에 사스가 문제됐잖아요. 독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015년도에 메르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번졌잖아요. 이럴 때 만들어진 보건 관리 시스템이 지금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사람 수는 얼마 많이 감염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때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놨던 그 보건 시스템이 지금 뭐 그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이제 국민들이 그 체계하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협조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 및 복지 통합 서비스 이거 사실은 연결돼야 되죠. 보건 따로 놀고 고용 따로 놀고 응? 복지 따로 놀고 이거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저는 뭐 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장, 고용 없는 성장 이거 해소돼야죠.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용 창출 지향 시스템은 뭔가 하면은 현금 중심의 복지 제도로 가져가면은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나마 일자리가 늘어나는 일자리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 쪽으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 때문에 특히 사회서비스 쪽으로 우리 그 보육과 관련된 노인 장기 요양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 일자리들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것이 지금 현재 사실은 일자리 전체 제조업 일자리 감소되는 걸 그나마 늦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복지라는 게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현금으로 가는 것은 일자리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 그런 점에서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적 급여 체계가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수요자 중심으로 조금 더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이제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살려나가면서 밖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부문 같은 경우도 경쟁 및 책임 경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된다. 관리 및 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보험료를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뭐 말만 통합징수지 완전히 건강보험공단이 하는 일 중에 상당한 일이 사회보험료 거두는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 소득세거든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소득세 거둘 때 사회보험료 얹혀서 거두면 되는데 사회보험료 징수를 위해서 지금 5,000명씩 일을 갖다가 일하고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 점에서는 고마운 일이지만 사실은 그런 일자리보다는 생산직 일자리가 늘어야 되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국세청 중심으로 징수를 통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 그 다음에 행정 효율성 제고, 수요자 접근 편의성, 정보 관리 운영 체계 통합. 그래서 저는 뭐 과거부터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일선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인천이다. 그럼 인천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 지사가 따로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한 건물에 모아놔야지. 그러면 서비스 받는 사람도 한 군데 가서 일률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 저기 있고, 국민연금공단은 이쪽에 있고,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선 체계만 하더라도 좀 통합하고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가계, 기업, 사회, 국가가 공조해야 된다. 일단 가계가 해야 될 일, 기업이 해야 될 일, 사회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과 급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군가 더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 아버지 세대가 상당히 이익을 보죠. 반면에 여러분 세대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덜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구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 부담과 급여의 균형적 재분배 시스템 정립이 돼야 되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가계기업 이 부담은 이 적절하게 분담이 돼야 되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 또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비용 부담 구조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지금 사실 지방은 우리나라의 말이 지방자치지 지방에 힘도 없거든요. 돈도 없고. 근데 지방이 자꾸 분담을 해놔봐야 뭐합니까? 나라가 다른 나라 예를 들면 미국이 한 주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지방자치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억지로 응? 중앙정부에서 돈 주고 지방정부가 뭘 하라 이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지방정부가 자기가 재원 조달해서 자기가 급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면 엉터리 지방자치라고 있는. 이제 구체적인 제도별로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소득보장 체계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연금하고 이 중심인데, 기초연금 제도는 보험료 안 내도 어르신 70%에게 모두 다 지금 이제 2021년부터 30만 원씩 다 지급하죠. 근데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역할 분담이 제일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민연금 중심 구조로 간다면 국민연금은 소득비례 행태로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 행태는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실업이라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보험료 못 냈던 사람은 국민연금을 충분히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분들은 기초연금으로 메워주는 뭐 이런 그 최저보장형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률적으로 70% 국민에게 기초연금 30만 원 이건 아니죠. 특히 우리가 노인빈곤율이 44%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4%한테 돈을 집중적으로 줘야죠. 그런데 44% 이상의 사람한테도 기초연금 준다? 이거는 돈이 많을 때는 그래도 됩니다. 근데 돈이 없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최저 선을 유지 못하는 빈곤층 노인 40%에게 기초연금이 집중이 돼야 되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으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재구조화 방향을 했죠. 그래서 1소득자 1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1인 1연금. 그래서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국민연금 다 이제 집에 있는 우리 전업주부들도 사실은 국민연금 가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의 연금을 유지해 나가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보장을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초연금으로 그 보장을 해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앞으로 GDP 한 3% 정도로 늘어나게 되는데 지출이 도저히 현재의 세금 구조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재원은 별도의 사회보장세를 만들지 않으면 힘들 것으로 생각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계획돼야 되죠. 지금 9%인 보험료를 그냥 나누면 30% 넘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 세대가 가능한 빨리 국민연금 보험료를 17% 수준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결국 미래에도 17%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기금이 유지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65세가 되더라도 기금이 2100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가능한 빨리 17% 높여야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가 17% 이상으로 안 높아지면서 기금은 유지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노인제도 연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이런 제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직영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이미 지금 힘들죠. 사학연금은 그래도 뭐 적립기금 좀 남아있을지 한 40년대 중반까지 간다 하지만 역시 기금 고갈이 됐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고갈이 됐죠. 2015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만은 재정 효과가 올해면 끝납니다. 내년부터는 다시 재정이 더 악화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도를 좀 개혁을 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뭐 이제 특수지원연금이 급여 수준이 뭐 굉장히 높은 건 아닙니다. 특히 이제 특수지원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성격과 퇴직금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따지면 더 이상 유리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이 바뀌면 공무원연금도 그에 따라서 바꾸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학연금도 신규 가입자부터는, 국민연금하고 통합시키는, 그래서 뭐 특별한 직역이 더 대접받는 그런 시대를 갖다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거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아까 나름대로 이제 보완적 제도로 지금 만들어져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 근로능력자와 아인자 사람의 연결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준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아까 이제 우리 부양자 의무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고 뭐 궁극적으로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 기준을 소득 기준으로 이제 전환하는 이런 것들도 좀 바꿀 건 좀 바꿔서 비수고 빈곤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이 취업 지원에 역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또 이제 지금 과거하고 달라진 것은 노동 능력이 있어도 보장해 줍니다. 소득만 없으면. 그런데 소득에 재산이 없으면. 그런데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임금 보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죠. 정말 일하면서 느끼는 만족감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준비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제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의료급여 제도, 여기 의료급여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별도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이제 뭐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가입자는 제도 혜택자는 혜택은 똑같거든요. 물론 이제 본인 부담분이 있다 없다 차이 나죠. 의료급여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본인 부담분이 없죠. 그렇지만 그것만 차별하면 되는 거죠. 저소득층은 어차피 소득이 없는 사람 보험료 좀 안 내도 되는 거고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 많이 내면 되고. 그런데 이걸 왜 별도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의료급여 대상자로 왜 결국 이렇게 스티그마를 줍니까? 낙인 효과 있잖아요. 없애야 돼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라는 것은 이제 치료해주고 이런 것인데 이것도 건강보험 급여와 이 요양급여와 통합 관리하는 것도 검토해야 됩니다. 이것도 왜 저렇게 사실은 이제 산재보험도 수가 구조는 똑같거든요. 다음에 본인 부담이 있다 없다의 차이인데 이걸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치매 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하는 것을 이 정부에서 잘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죠. 무조건 이 제도를 위한 제도, 혜택을 위한 혜택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노인장기요양 보험의 지금 지출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굉장히 비용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 제도가 상병수당 제도가 없어요. 상병수당 제도라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입원을 하고 있으면 선진국은 다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소득 보전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입원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득 보전해주는 제도가 없어요. 물론 이제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기업에서 그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지만 그건 대기업체 근로자들의 이야기죠. 공무원이나 공기업이나. 우리 일반 근로자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일반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해보장의 산재보험제도,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이제 우리가 다치면 이제 보장해 주는 것이
산재보험인데 이제 다치는 것 중에서도 업무상으로 대가 돼야 되죠. 그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선원위원 노무면은 또 따로 하죠. 그냥 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특수직 근로자 택배나 킥 서비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위험하시거든요.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면 가입 안 할 수가 있어요. 업무 가입 대상인데.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보험료를 지원을 대폭 하더라도 보장을 우리나라에 제일 위험한데 사실은 산재보험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꽤 발생한다니. 그래서 이런 부분의 대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통근제가 과거에는 안 됐는데 이 통근 이렇게 출퇴근할 때 재입으면 보장이 안 됐었죠. 보장됐는데 이 자동차 보험하고 역할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우리나라 산재 발생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구조상의 특징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 대책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산재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기업주를 처벌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물론 악덕 기업주는 처벌해야 되지만 이거는 현재 법에서도 다 처벌됩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뭐 야당에서도 일각에서 중대재해 처벌법을 갖다 도입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산중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업주가 누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겠어요? 지금 고용을 많이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일이 있어요. 지금 12월 달 전부터 이제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강제 적용하는 걸로 바뀌죠. 근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예술인이 지금 힘드시죠. 특히 이제 예술인들 공연 같은 걸 지금 못하기 때문에 힘드신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활이 어렵잖아요. 근데 고용보험은 뭡니까? 보험료를 내야 보장이 되죠. 보험료를 몇 달 내야 되는가 하면 9개월을 내야 보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올해 12월 달부터 보험료 내라고 그래요. 정작 힘든 때 보험료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도와줘야죠. 그럼 고용보험은 예술인에 대해서 언제 적용 확대하느냐?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죠.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소득도 없는 사람부터 이게 보험료 내라고 그래요. 지금. 아까 특고도 마찬가지 강제 적용한다고 해놨는데 그 특고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내야 보장이 되도록 해놨어요. 경제가 정말 힘든데 지금 코로나로 힘들 때 보험료 어떻게 냅니까? 일단 보장부터 해줘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분들에게 보험료 내라고 해야죠. 그러고 나면 그때는 몇 개월 후에 보장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잘못된 이런 뭐 제도를 알고서 그러는 건지 모르고서 그러는지 정말로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나 실업급여가 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소득이 높은 사람은 구직급여 받아야 예를 들면 실업급여 역할을 못합니다. 반면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실은 뭐 약간의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가 있죠. 왜? 일 하나 안 하나 급여가 똑같은 거. 어떻게 보면 일 안 하는 게 보장 급여가 일 안 하는 똑같다니까. 사람은 사실은 일하고 싶은 욕구를 떨어뜨리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뭔가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성보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출산 전후의 휴가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 등인데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개선됐죠. 개선된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뭡니까? 고용보험의 가입자야만이 출산 전후 휴가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가 가능하죠. 자영업자라든지 가족 근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혜택이 없어요. 비정규직도 혜택이 없고 이게 잘못된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모성보험은 특히 고용보험에서 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보험 개념의 것을 좀 만들어서 누구나 출산을 하든가 아이를 키울 때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바뀌어야 된다. 이 복지 재원 조달이 지금 걱정됩니다. GDP의 한 30% 정도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국가 총 예산이 다 합해서 GDP의 한 20%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복지 지출만 30%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세, 세금으로 하는 거 20% 그냥 남아있죠. 남아있는 뭐 이 부분적으로 이제 중복되는 게 있지만 그거 빼더라도 20% 빼더라도 한 5% 빼더라도 한 15%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45%잖아요. 이러면은 국가 부담이 가능합니까? 힘들죠. 그래서 뭔가 지금 대책을 세야 된다는 고령화 사회에. 그래서 아까 뭐 기초연금을 위한 보완 대책이 또 필요하고 필요 없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하고 근로장려세제 이거 뭐 효과도 없는데 근로빈곤을 해소하는 효과도 없는데 돈만 4조 5조 쓰고 1년에 이런 것도 정말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없애고 돈을 아껴야 됩니다. 그리고 쓸 때 제대로 써야 되고 도와줄 사람 확실히 도와줘야 되고 이것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아까 양출재비, 양입, 제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원래 이 예산의 원리는 나갈 걸 계산해서 받을 거 받는다는데 이제 항우의 상으로는 너무 나갈 것이 많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돈 생각해서 쓸 돈 써야 된다는 거. 우리 가게도 그렇잖아요. 자기 집에 수입에 맞춰서 돈을 써야지 지출 맞춰서 수입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 걸 하자는 거예요. 바뀌어야죠. 그래서 복지 재원 조달 체계 바뀌어야 되고 8대 사회보험 재정 및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는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보험료 나이가 하는 이 세금과 연결돼서 일괄적으로 아까 제가 통합 국세청과 통합하는 보험료 징수 체계를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도 지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는데 직장가입자는 일반 근로자죠. 일반 근로자는 소득, 월급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소득, 재산, 자동차까지 보험료 부과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직장가입자가 은퇴를 하면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은퇴하면 소득이 없어지죠. 그런데 보험료가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득 중심에 그리고 지금 재산이나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도 정부는 나름대로 뭐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이제 기초연금이나 보유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정부도 일부 재원을 부담하도록 하게 돼 있는데 이거 다 헛일이에요. 지방정부 중에서 재정 독립하고 있는 데는 서울밖에 없어요. 그럼 뭡니까? 지방정부한테 재원을 국고 보조를 하고 그 돈 가지고 또 지방정부는 그 돈 가지고 역할 분담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꼴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기초연금이나 보육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아주 기본적인 제도로는 국가가 중앙정부가 직접 다 부담해버리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방정부가 해야 될 일, 사회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자기 지역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장 관리 시스템 아까 말했듯이 사회보험료 국세징수 행정 체계를 통합시키는 거. 그 다음에 사회보험 통합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거. 그
그 다음에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복지 전달 체계 바꾸고,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제공 기간도 지금 너무 낮은 수가로 그냥 그 사람들한테 희생만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개판이 되잖아요. 서비스대로 높여주려면 보상할 건 보상을 해드려야 되죠. 예를 들면 보육시설이라든지 노인장기요양시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한 보상을 하되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상은 제대로 하고 책임은 확실히 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인구 문제 해결돼야 되죠. 그래서 그 인구 문제, 특히 저출산은 어느 시점인가 해소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출산을 그냥 돈만 쓴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국민 의식이 바뀌어야 되죠. 국민 의식은 아이를 낳아도 부담이 아니라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정줄 데가 없잖아요. 정줄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애완견, 애완묘, 애완동물 다 키우잖아요. 정줄 데가 없어서. 사실은 지금 애완견, 애완묘만 해도 1000만 내지 몇백만 된다잖아요. 애완견, 애완묘 기르는 사람 수가. 그러면서 아이 키울 힘은 없대. 뭐 잘못됐지 않았어요? 개나 고양이, 저도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좋죠. 키우고. 그렇지만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개나 고양이도 키우고 해야죠. 아예 안 놓고 결혼도 안 하고 개나 고양이만 키우는 이유가 뭡니까? 아이 놓고 키우는데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가 해결해 줘야 됩니다. 너무 경쟁적이어서 아이가 너무 힘든 걸 갖다 보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좀 덜 경쟁적이면서도. 그리고 아이를 놓으면 국가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아이 키우는 부담은 최소화시키면서 아이를 키우는 만족감, 행복감은 더욱더 크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많이 놓게 되겠죠. 근데 그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정말로 잘 정립된 복지국가가 되면 서구 유럽과 같이, 북 유럽과 같이 우리나라도 그렇게 잘 살면서도 아이도 많이 키우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세계 1등에 가깝습니다. 아이 누가 키웁니까? 부부가 같이 키우죠. 그리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2명 놓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거의 2.0에 가깝습니다. 아이 키우는 행복을 주면서도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최소화시켜 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는 것 자체에 목표를 주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람이 살만한 세상, 행복한 나라 만들면 자연스럽게 아이 낳고 싶은 마음도 들고 그렇게 내가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높아지는 이렇게 돼야 선순환되는 국가가 되는 거죠. 안정된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출산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저출산 고령화가 되더라도 경제사회 시스템이 유지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학령 인구가 감소되면 학교 수도 조정하고 교원이나 공무원 수도 조정하고 많은 시설들을 바꿔야죠. 시스템을.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이제 돈을 상당 부분은 노인이라든지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일단 바꾸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 그래야 국민연금도 유지되고 건강보험도 유지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유지돼서 여러분이
노인이 되든가 여러분이 중심이 된 사회에 좀 더 안정적인 나라가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같이 젊은 청년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많은 일을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오늘 이제 이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 중심으로 여러분을 말씀드렸는데 어떻든 뭐 이게 지금 뭐 뒷부분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인구가 우리나라도 인구를 이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면 이런 바람직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소 제가 약간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진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바꿔야죠. 그리고 국민이 서로 합의를 해서 우리나라한테 가장 알맞는 그런 복지제도를 만들고 또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같이 신세대가, 청년세대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됩니다. 기성세대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